уверен, что и 2014 год Должны нам дать гарантию. Вы и немедленно. Сейчас. Що волнує, Слава? незабаром я знов вийду на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너무나 격렬해서 러시아가 고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뭐 가디언이나 이렇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네.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은데 푸틴이 이번 전쟁을 한 3, 4일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쉬운 전쟁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런 이제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딩들이. 그런데 그 보도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24일 현지 시각 전쟁 개시 이후에 네. 뭐 키예프 도심에서 60km, 키예프 도심에서 30km 정도 진격했다 이런 보도들도 보셨을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진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저항이 상당히 강하고 또 외국에서 뭐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무기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의 지원들도 많고 또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국가를 지키겠다고 계속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였거든요. 양국의 어떤 회담이.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벨라루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 길을 터준 굉장히 거의 동맹국에 가까운 네.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벨라루스 장소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어떤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진도를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영국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절대 믿지 못하겠다.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참여한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이 한쪽으로는 전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밀고 간 다음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난 몇 달들 한번 돌아보시면 러시아가 선택이 있었습니다. 군주둔을 한 다음에도 협상을 했습니다. 예. 미러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나토 가입하지 마라. 민스크 협정 지켜라. 요 주요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다음 선택이 돈바스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전체에 들어오느냐가 또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기만 전술을 하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이게 차례차례로 들어온 것 차례 같아요. 들어왔죠. 네. 실질적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처럼 이제 세 군데에서 예. 동쪽, 남쪽, 북쪽에서 전면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이다. 이게 공격군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예. 이제 기만 절수일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비무장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됐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무장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비나치화인데 여기 또 집중해야 되는데요. 비나치화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기습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나치 치하였어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친일 세력이 있던 것처럼 친나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이것은 친미 부역 세력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예. 괴뢰 정부 그러니까 바꿔버려서 친러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감정이 굉장히 격화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괴뢰 정부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최대 목적으로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일 만에 확 밀고 들어가서 점령한 다음에 항복에 가까운 상태이면 젤렌스키가 물러나면서 평화를 구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의도나 또 그것이 가져올
서방이나 이쪽에 대응을 사실상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친러 정부가 제일 목적인데. 근데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하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또 한쪽에서 계속 진격하고 전쟁을 하면서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도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회담 준비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 핵이라는 게 네. 미국도 있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현지 시각으로 27일이었습니다. 그 푸틴이 핵 관련해서 언급한 점이 있었는데 일단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вы видите, что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режим,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핵 억지력 부대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네. 뭐 여차하면은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평화를 찾겠다는 예. 명분을 들고 협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핵 전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아주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모든 어떤 전쟁 상황에서 사실 과거 돌이켜보면은 이런 상황이 동시에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크라이나 측을 혹은 서방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핵 카드까지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62년,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한 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때 한 번 쓰였고, 62년 쿠바 이제 미사일 사태 때 한 번 그 위협이 있었죠. 그 오고 갔던 그 정도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들어본다던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푸틴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핵 카드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 강경한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만에 하나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을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왜냐면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어쨌든 핵을 쓴다면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푸틴이 이 가능성을 뭐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좀 바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을 때라고 규정을 해놨다가 지난 2020년부터는 이렇게 바꿉니다. 군사행동 확대를 예방하거나 그것을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 마치 그 예방전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워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건 약간 윽박지르기 용이지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푸틴 대통령이 강경한 사람이라도 핵 사용이 국룰이라는 건 잘 알고 있을 텐데 위협용이라고는 하지만 왜 핵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크고요. 협상용이다. 사실 한 하루 이틀 내로 만약에 키예프를 점령하고 완전히 행복했더라면 아마 이 카드를 저는 안 꺼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협상에 나온 상대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결렬되면 핵카드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지금 나토도 사실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유럽 국가들은 반대했었거든요. 네네. 독일도 사실 헬멧 정도만 보내다가 지금 무기 공급부터 해서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요. 뭐 세계 여론이 좀 바뀌는 부분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제재입니다. 이 스위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냥 결제를 못 하거든요. 송금을 아마 해보시면 개인이 송금을 해도 스위프트 코드를 네네.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못 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물론 이것까지 러시아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니까 핵카드를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스위프트도 말씀하셨는데 뭐 금융 제재 이런 제재들이 서방의 제재들이 러시아에게 실효적으로 좀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경제 제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이것을 대비해서 외신에 보면 한 몇 개월 정도 또는 반년 정도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쌓아놨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제재를 하면 우리도 못 보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도 피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디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제 이끌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두 가지 답니다.
러시아가 당황은 했지만 그리고 협상은 갔지만 생각보다 그리고 협상은 간 것은 다행이지만 협상이 쉽게 타협적으로 나오기는 좀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협상도 네. 하고 시간을 끌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EU가 이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EU는 전쟁에 무기를 지원을 하지 않는 협의체인데 네.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그 예. 집행위원장이 오늘 6천억 대 무기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또 저는 가장 지금 흥미롭게 보는 게 사실은 나토가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결속력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련국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만 해도 절대 무기 지원 안 한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의 책임자 그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절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헬멧 이후에 무기 네. 지원을 하기로 했고 핀란드도 거의 80년 만에 무기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금기시됐던 전반적인 원칙들을 좀 깨게 만든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전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교수님, 뭐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는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냐, 러시아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냐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저항하고 국제사회가 좀 결집하면서 또 좀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우리가 한국전쟁 막바지에 협상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휴전선이 치열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전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이 서방 세계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tay